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68이고 남편을 잃은 지 5년째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아들 재석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며느리 소희도 찬성했고 손녀 지우까지 있으니 집안이 활기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 지 3년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재석이는 일찍 출근하고 소희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아침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지우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소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고 가끔 선물도 사다 줬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제안하면 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한테 간식을 주면 은근히 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지우 이미 양치했는데 사탕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겠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화상회의 중이었고 재석이는 이미 출근했고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소희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짜증나 꼰대가 아침부터 또 김치국 끓여놨네. 진짜 질색이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나는 꼰대. 그게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몇 초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못 보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소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로. 저는 소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들켜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친구한테 보내려던 거였어요. 실수로 어머님한테. 알았어.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짜증나는 꼰대. 김치국 끓여놨네. 질색이야.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김치국도 된장찌개도 소희가 좋아한다고 해서 끓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질색이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이가 퇴근했습니다. 소희가 남편한테 말했나 봅니다.
재석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소희가 실수한 거래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낸 거 아니야. 그래도 소희가 많이 미안해 하던데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재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메시지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품고 있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수로 보낸 메시지야말로 진심이라는 걸. 사람들은 긴장이 풀렸을 때 본심을 드러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관찰하겠다고. 진짜 마음이 뭔지 확실히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저를 짜증나는 꼰대로 생각한다면 저도 생각이 있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소희가 잠깐 찡그리는 표정.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는 보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우한테 간식을 주면 소희가 슬쩍 빼앗아 가는 모습. 지우야, 나중에 먹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준 걸 못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뒤에서 다시 청소하는 소희. 어머님이 놓치신 부분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 청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짜증, 감사 인사 뒤에 숨겨진 불만, 친절한 말투 뒤에 숨겨진 무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소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랑 사는 거 완전 지옥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국, 된장찌개. 진짜 질려. 근데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또 서운해하시고.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우한테 자꾸 사탕이나 과자 주는 거 있지. 진짜 답답해. 요즘은 그렇게 안 키운다고 몇 번을 말해도 계속 그래?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나중에 유산 생각하면 참을 만하잖아. 그 마지막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산.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전화가 끝나고 소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장 볼 건데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선 사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네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소희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의 것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하소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희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우리 시엄마 진짜 답답해. 매일 구닥다리 음식만 해놓고 감동받으라는 듯이 쳐다봐. 언니,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해주시잖아. 부러워. 집안일. 웃기지 마.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설거지도 물만 끼얹고. 내가 다시 해야 돼. 헐, 그럼 뭐하러 같이 살아? 재산 때문이지. 강남 아파트 35평인데 시어머니 단독명이야. 지금 잘 보여야 나중에 받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자꾸 글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말해. 우리가 응원할게. 응원은 무슨.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었나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녀 돌본 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가버릴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혼내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제 인생을 되찾는 계획. 며느리가 원하는 유산 절대 안 줄 겁니다. 제 재산은 제가 쓸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소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 정말 맛있어요. 그래, 잘 먹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냉소가 나왔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재석이가 출근하고 지우가 학교 간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30년을 거래한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희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자산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자산 정리요? 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자산을 확인하고 싶어요. 지점장님이 자료를 꺼내 주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아파트. 모두 합치면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아파트를 제게 남겨준 덕분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자산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려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행을 나와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영희 씨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거기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은 거뜬히 올랐을 거예요. 그렇군요. 혹시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 거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한 푼도 못 갖게 할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제주도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좋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모든 정보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은행 잔고, 아파트 시세, 제주도 펜션 가격.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동네 좀 돌았어.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소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재산 정리 및 안전하게 보관. 2단계 이사 준비. 3단계 아들에게 진실 폭로. 4단계 집 나가기. 계획은 간단했지만 실행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모두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옷과 짐을 조금씩 택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펜션 주소로요. 하루에 한두 박스씩 보냈습니다. 소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소희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한 달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재석이는 골프 모임에 갔고
지우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소희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소파 반대편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소희를 슬쩍 봤습니다. 소희가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치더니 잠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희가 부엌에 있는 동안 소희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서 봤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언니, 우리 시엄마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자꾸 밖에 나가. 은행이랑 부동산 간다는 소문도 들었어. 헐, 혹시 재산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지금 같이 사는 집 밖에는 큰 재산이 따로 없는데 뭐. 그래도 조심해. 그 노인네 너 얼마 전에 실수한 걸로 다른 마음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우리 거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제가 봤나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는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우리 거니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시어머니, 언젠가 죽을 사람, 그 정도로만 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요. 화요일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빨리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 씨,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갈 거예요.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요일 제주도 펜션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기 체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금도 송금했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짐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중요한 서류들과 옷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금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매수자 나타났어요. 내일 계약하고 싶대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재석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소희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재석아, 소희야, 잠깐 앉아봐. 두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왜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재석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하는데요. 급한 거예요? 급해. 앉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캡처해둔 소희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야.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석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짜증나는 시엄마. 매일 구닥다리 음식.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요. 어머니. 그건 소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우리 거니까. 이것도 푸념이야? 소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석이가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희야,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여보, 나도 힘들었어. 매일 눈치 보고 살았잖아.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뭐,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너 제정신이야? 재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석아, 너 이러고도 소희랑 살 거니? 엄마, 그게 저도 화는 나지만 계속 살지 말지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지우도 있고, 엄마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조금 가라앉히시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자기 처라고 당장 이혼하긴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아들까지도 괘씸해졌습니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며느리랑은 난 더는 못 산다. 계속 저런 애랑 같이 살 거면 날 볼 생각은 말아라. 재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야. 어제 계약했어.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 집 팔았어. 다음 주에 잔금 받고 명도하기로 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희야, 넌 처음부터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냥 돈 있는 시엄마.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잖아.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석아, 넌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했어.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엄마,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너희 없이 혼자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서류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재석이는 거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여행 좀 다녀올게. 언제 와요? 한참 걸릴 거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재석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을 산 아파트를, 3년을 함께 산 가족을 모두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김포공항이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보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영희 씨 맞으세요? 저 펜션 주인 김미숙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미리 택배로 보내뒀어요. 아, 맞다. 여기 택배 많이 왔었죠. 다 방에 넣어뒀어요.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제 방은 2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보내둔 박스들을 열었습니다. 옷, 책, 사진. 제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 씨가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희 씨 저녁 드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고맙습니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면 저희 식당에서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럴게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석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낮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미숙 씨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도. 제주도요? 왜 거기까지? 좋아서.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석아, 나는 안 돌아가.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래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석이와 소희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가끔 짧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펜션에서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상처받았거나 아들한테 실망했거나 가족한테 외면당했거나. 우리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특히 손녀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연락하시지 그래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언제쯤이 때인데요? 글쎄요.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요.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영희 씨 이미 충분히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얼굴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밝아지고.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재석이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집 팔린 돈은 다 엄마가 가지고 가셨고, 저희는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거예요. 소희는 매일 울고, 지우는 할머니 찾고, 저는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 문자를 읽으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재석아, 너희가 겪는 어려움은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 나를 짜증나는 꼰대라고 부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누구였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일주일 뒤, 이번에는 소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우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밥이 먹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 제 손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 그 아이만큼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희는 또 저를 무시할 거고, 재석이는 또 모른 척할 거고, 저는 또 참고 살 거였습니다. 한 달 뒤, 재석이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펜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재석아, 어떻게 여기를? 엄마 친구분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제주도 어디 계신지. 재석이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엄마, 제발 돌아가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재석아, 나는 안 돌아가. 왜요? 저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돌아간다고 달라질 게 있니? 너희는 또 나를 무시할 거고, 나는 또 참고 살 거야.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석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소희는. 소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진심. 재석아, 소희는 나한테 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재석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석아, 너도 마찬가지야. 넌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어. 그건 내 선택이야. 나도 내 선택을 존중해줘. 엄마, 돌아가. 나는 여기서 행복해. 재석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잘할 걸. 후회는 이미 늦었어. 이제 가. 재석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산 지 1년째입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며 요가를 합니다. 미숙 씨가 가르쳐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가끔은 그림도 그립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주는 없지만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다들 제 친구가 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재석이와 소희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닙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재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소희가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거든요. 그래도 엄마 없이 사는 건
여전히 힘들어요. 가끔 엄마 생각나요. 엄마가 해주시던 밥 생각도 나고.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됐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어제는 지우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저 이제 2학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답장을 썼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지우가 크면 할머니 보러 와.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도 사랑해. 오늘 아침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특히 손녀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연락하시지 그래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대단하세요, 영희 씨.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푸릅니다. 하늘도 맑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1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무시와 모욕 속에서 참고 사는 대신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걸.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저로서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소희가 카톡을 잘못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계속 그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요. 하지만 그 카톡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한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여기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얼마든지 계세요. 고마워요. 오후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 68배 시작한 새 삶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습니다. 제 방에 놓을 겁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방을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재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무슨 일이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엄마, 진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재석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석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지우한테도 할머니 잘 있다고 전해줘. 이 말을 끝으로 아들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며 오직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고요.